안녕하세요. 독일어 필기체 쓰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어랑 별 차이는 없어요. 같은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몇몇 문자들에 한해서 영어랑은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를 하도록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문자 아인데요. 이건 좀 장식적인 형태고요. 소문자를 크기만 키워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양이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양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런 형태로 쓰면 됩니다. 앞에 이제 다른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 문자에서 이렇게 꼬리가 나오겠죠. 꼬리를 이렇게 살짝 말아줬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고전적으로 옳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글씨를 빨리 쓰다 보면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대충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던가, 아니면 뭐 올라갔다가 감아주는 부분을 제대로 못 감아서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글자를 일단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쇄체 A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 이 모양이랑 비슷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쇄체 A를 이게 원래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나오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먼저인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감아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전적이지 않은 방법도 있느냐?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이제 애들이 글씨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두 개를 잡아놓고 써요. 다른 뭐 네 선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제일 간단하게 두 선짜리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자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쭉 올라와요. 그럼 이 선을 일단 여기서 무조건 끝을 냅니다. 그 다음 문자를 이 선에 적당히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번 감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 한번 올려주고 여기 맞춰서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기를 하는 시스템이 Vereinfachte Ausgangsschrift라고 해가지고, 원래 어린이들이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개발된 방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문자를 어, 이 위쪽 가이드라인에서 멈추는 걸로 끝을 냅니다. 쓰기를 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문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바로 시작하거나 혹은 한번 펜을 띄어서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여기서 딱 끝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 C는 여기서 펜을 한번 띄었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도 펜을 한번 띄어서 이런 식으로 쓰고 끝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 고전적인 방식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은 앞에 글자가 뭐고 뒤에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 이어주는 부분이 위치가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서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 복잡함을 덜어줘서 처음 글씨를 배우는 애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될 텐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B로 넘어가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뭐 대문자는 이런 모양이 이제 흔히 쓰는 필기체 대문자인 것 같아요. 독일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경우에 이런 문자를 지금도 가르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요즘은 대체로 이렇게 그냥 인쇄체를 쓰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모양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알아보는 데 문제가 없고요. 모양이 비슷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모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C는 마찬가지로 인쇄체랑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장식을 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자칫하다가 큰 E처럼 보일 확률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크기를 제대로 크게 써주면은 이랑 헷갈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단어라는 게 딱 사람이 단어를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씩 읽는 게 아니라 단어 한 토막 전체를 보고 읽기 때문에 사실 뭐 헷갈릴 위험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래도 뭐 좀 약간이라도 그 위험성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금 장식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소문자도 영어랑 차이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고전적인 정석이긴 한데요. 이렇게 쓰다 보면 또 빨리 쓰다 보면 C를 써야 되는데 E를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실수를 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주의를 하다 보면 또 E가 아니라 이렇게 I가 돼버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뭐 점을 안 찍어주면은 무난하게 C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유에서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독일 필기체에서는 C를 이렇게 써요. 이건 옛날 글씨체고 오늘날은 쓰지 않는 건데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 옛날 필기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전적인 정석은 이렇게 말아 들어갔다가 쭉 나오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앞에 글자를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펜을 쭉 이어서 붙인 채로 이어서 쓰지 않고 한번 띄었다가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필기체를 쓴다고 하면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글씨를 무조건 다 이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필기체라는 거는 결국 글씨를 빠르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빠르게 쓰면서도 정확하게 쓰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중간에 펜을 띄거나 혹은 안 띄거나 이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펜을 한번 띄워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D로 넘어갈게요. D 대문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인쇄체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에서는.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모양 정도가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장식적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그 다음에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랑 다를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나오는 선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감아 들어갔다가 나와줘야 하는 글씨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쓰다 보면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뭘로 보이니까 E랑 L 같죠? 이렇게 L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들어갈 때는 확실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 주시는데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방식을 빌어서 이렇게 한번 띄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게 모양이 예쁘죠? 아무튼 정석은 한번 감아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 다음으로 E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고요. 영어 필기체도 이거랑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학교에서는 요즘에는 인쇄체를 쓰게끔, 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인쇄체를 쓰게끔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Fair Einfache Ausgangsschrift를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요. 고전적으로 이 필기체는 이렇게 쓰는 게 보통입니다. 앞에 글자의 이음선에서 바로 이렇게 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Fair Einfache Ausgangsschrift의 경우에는
앞 글자의 선을 반드시 한번 여기서 멈춰준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한번 펜을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생기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의 모양이 오히려 이상해졌죠. 이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이의 정상적인 모양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그 페아인파크트 아우스강수 슈리프트에 특히 이에 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두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게끔 가르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꼬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날려 쓰느라고 꼬아지지가 않으면은 C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만 유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F 차례죠. F도 뭐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인쇄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F를 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자를 하나 붙여보자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장식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F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필기체랑 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독일 학교에서 이제 필기체를 가르칠 때 F를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가르쳐 줍니다. 자, 영어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표준에서는 F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잘 보시면은 중심이 되는 그 모양이 있고요. 중심이 되는 모양은 정확히 말해서는 이 모양이죠. 그죠? 인쇄체를 쓸 때 나오는 이 모양인데요. 자, 연결선 빼고 생각하면 여기에 그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선이 한 번 더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에 또 기본 모양의 그 부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처음에 설명을 했어야 하나 싶은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필기체들 항상 이어지는 걸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 선이랑 기본 알파벳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요. 색깔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있고 또 B가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일단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문자의 골격이 되는 부분은 여기죠. 그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음을 위해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기본이 되는 문자의 모양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어서 쓰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인 거죠. F에서도 그런데요. 자, 영어에서 흔히 쓰는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쓰고 이 선을 쓰기까지 그 중간 부분까지도 이음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어지죠. 독일에서 흔히 쓰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띄워주는 겁니다. 한번 띄고 옆으로. 이제 뭐 그 근본이 되는 모양은 똑같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냥 이제 이어 쓰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독일에서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모양을 알아두시면 남의 글씨를 읽을 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글씨를 써서 보여줄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쓰는 편이 더 좋겠죠. 조금 다른 바리에이션으로는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안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더 흔하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인쇄체 같은 경우도 F가 밑으로 길게 안 내려오고 여기서 보통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게 확인해지겠죠. 이 선을 긋는 위치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이드라인은 보통 이렇게 두 줄 그어놓는데요. 여기에서 소문자의 위쪽 끝이 보통 이렇게 닿고 이 밑에서는 위쪽 끝이 이렇게 닿게 되는 거거든요.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밑쪽 끝에 완전히 붙이기보다는 조금 올려서 이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이 위치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로 넘어갈게요. G 인쇄체 요즘 많이 쓰고요. 마찬가지로 필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방식이 뭐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식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모양은 이제 소문자를 크게 키워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소문자랑 모양이 비슷하죠. G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들어있는 문자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이어지는 부분이 올라왔다 한번 감기고 거기서 다시 돌아 나가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헷갈릴 문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예쁘게 쓰고 싶으면은 좀 신경을 써주면 좋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 H 차례네요. 한 쓰는 방법이 뭐 조금 여러 가지가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인쇄체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되 나중에 추가로 가로선을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필기체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쓰고 가로선이랑 세로선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서 그럼 여기가 한 번 더 이어지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좀 연식이 된 쓰기 교본을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다 표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I 같은 경우에 필기체가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기 경사가 너무 확연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H가 아니라 대문자 I랑 소문자 L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EL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를 볼 때는 한 문자 한 문자 읽는 게 아니라 한 단어를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각도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리는 부분을 충분히 크게 굴려주고 될 수 있으면 수평을 가깝게 가로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헷갈리겠죠. HA즈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차이가 없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던 이 차례죠. 이 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인쇄체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흔히 씁니다. J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J랑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게 될 텐데 지금 그냥 하고 넘어가죠. J, 요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게 내려오고 한번 이렇게 꼬아집니다. I 같은 경우에는 꼬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밖으로 되돌아서 나오는 게 표준이에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혹은 뭐 이렇게라든가 뭐 심지어 이렇게 쓰는 경우를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못 봐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독일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J랑 구분은 얼마나 길게 내려오느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한번 꼬아지느냐 이 차이고요. 가이드선에서 한 번 더 확연하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I는 이런 식이고요.
J, 요트는 이런 식입니다. 요트가 이 가이드선 밑으로 확실히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트 소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랑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례는 K, 가죠. 요것도 뭐 이렇게 인쇄체로 써주셔도 무난하고요. 대문자는 필기체로 조금 장식적으로 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안 떼고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멋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펜이 가야 되는 거리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손에 이제 피곤함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소문자는 또 영어랑 차이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L도 인쇄체로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무난하고요. 필기체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 더 장식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좀 더 폼이 난다고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이렇게 꼬아지는 부분이 너무 커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S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S의 필기체 모양을 보고 나면 좀 더 분명해질 텐데요.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L 필기체의 제일 흔한 형태는 이거고요. 잠깐 만년필에 잉크를 좀 넣어야겠네요. 잉크를 넣는 대신 그냥 다른 만년필을 들고 왔습니다. 네, L 표준형은 이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좀 예쁘게 잡는 노하우라고 할까, 그런 걸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진입하는 선을 약간 많이 눕혀서 쓰시고요. 이렇게 눕힌다는 게 이렇게 너무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눕힌다는 거예요. 눕힌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면은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이게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진입하는 선을 이렇게 너무 세워주면은 뭔가 좀 엘레강스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입을 이렇게 해주고 나올 때 각을 좀 살려서 진입할 때는 낮게 내려올 때는 세워서, 이건 좀 너무 과장이 됐는데 아무튼 L 같은 경우에 또 영어랑 별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이죠. M도 대문자 바리에이션이 좀 많아요. 일단 인쇄체로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약간 장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장식적인 선은 없되 인쇄체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빨리 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 장식적인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옛날 독일어 필기체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가끔 내키면 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옛날 독일어 필기체 영상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이제 영어랑 차이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N도 인쇄체로 이렇게 쓰거나 장식적인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N 소문자 역시 영어랑 차이 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 대문자는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약간 장식을 넣어서 이렇게 쓰시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어쓰기를 위한 선은 아니고요. 이게 그냥 장식입니다.
원래 이제 이어 쓰는 선은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위로 솟구치니까 이어질 수는 없겠죠.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도 영어랑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랑 구분이 잘 되게끔 하는 게 관건이에요. A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야 할 부분이 너무 짧게 내려오면 O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역으로 O를 쓸 때 이 위에서 이렇게 빠져줘야 될 부분이 어쩌다가 밑으로 너무 내려오면 A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어 전체 그림상 헷갈릴 일이 없는 부분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쓸 때 이렇게 A, O 제대로 구분이 되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P는 이제 뭐 필기체라고 해서 딱히 대단히 특별한 모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R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천상 R이죠. 그래서 P는 그냥 한번 떼주고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소문자 같은 경우에 영어랑 차이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빼는 방법이 있고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취향대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Q 차례죠. Q는 이제 이것도 뭐 대문자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다 기억나지는 않고 저는 그냥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돌려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한 번에 다 쓸 수 있고 모양도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소문자는 아까 F에서랑 마찬가지로 영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Q의 영어 소문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거든요. 네, 독일어에서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상당수의 교본에는 Q를 이런 식으로 쓰게 나와 있어요. 아까 F에서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어주지를 않은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익숙해가지고 요즘 그냥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취향대로 그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차례죠. R 같은 경우에는 인쇄체로 쓰는 경우랑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둘 다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인쇄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쓰지 않고 약간 선을 뒤로 빼주면 적당히 장식적인 느낌도 나서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완전히 필기체로 쓰셔도 괜찮고요. R 같은 경우에도 영어랑 독일어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R 소문자 형태는 필기체 형태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제일 흔하게 봤거든요. 물론 영어에서도 다른 R 쓰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필기체 교본으로 상당히 잘 알려진 책이 팔머 필법의 이제 교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R 쓰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이 방법을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한 가지 무난한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R 소문자 쓰는 방법은 처음 들어오는 부분이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꺾이는 선으로 들어오고 여기랑 여기 차이를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날카롭게 꺾은 다음에 인쇄체 R을 일단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N이랑 비슷한데 뭐 N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R은 여기서 끝을 내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바리에이션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를 꺾어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날카롭게 꺾어서 여기를 이렇게 인쇄체 R과 같은 형태로 마무리 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을 쓰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쪽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S. 아까 L 대문자 얘기했던 거 잠깐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면은
L을 이런 장식적인 모양으로 쓰다가 실수하면 S랑 헷갈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 이제 고전적인 S 대문자 쓰는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걸 쓰다가 조금 삑살이 나면은 이렇게 되는데 완전 L같이 생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S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 학교 책이나 뭐 글쓰기 연습본 이런 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문자 쓰는 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혹은 여기 장식적인 선을 넣지 않고 이렇게 쓰게 가르치는 교본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가능한 방식인 것 같은데 L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헷갈릴 수 있는 위협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S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문자를 크게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 소문자 쓰는 방식은 영어랑 다르지 않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영어 필기 잘 아시는 분은 이 방식에 익숙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어진 선이고 S를 쓰는데 원래 이런 형태로 쓰다가 이 부분이 계속 줄어들어서 점점 작아지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S도 여기 한번 말아주고요.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나와주는 게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Für einfache Ausgangsschrift에서는 S를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직진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쓰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쓰고 이거를 잘 못 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시는 경우에는 뭐 쓰는 속도도 빨라지고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 차례죠. T는 뭐 인쇄체로 이렇게 쓰는 게 무난하겠고요. 인쇄체로 쓰되 여기 이렇게 이어서 나가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T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 기억이지 T인가 싶을 수 있는데 아까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단어 안에서 보면 이게 T로 보이게 됩니다. 보통은 뭐 이렇게 생긴 다른 대문자가 없으니까요. 영 불안하다 싶으면 이런 모양으로 쓰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바리에이션이 조금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쓰게끔 지도를 하는 교본들도 있어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이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감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젊은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자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널리 쓰이는 방식은 이게 아니고 이런 방식입니다. 가이드선을 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어진 선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게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영어에서 보통 T가 여기 높이인 거랑 달리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일자로. 그리고 가로선이 있는데 가로선을 이 위치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좀 낮은 데서 그어줘요.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그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으셔도 되고 따로 이렇게 떼어서 그으셔도 되고 그건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T 모양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쓰는 경우에 어쩌다가 A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A를 쓸 때는 이게 둥근 부분을 확실히 크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T랑 모양이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요. 그래도 T를 쓸 때도 역시 주의를 해서 가로선이 너무 크지 않게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 문자는 U 차례죠. 뭐 대문자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뭐 V처럼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문자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소문자를 그냥 크기만 키운 형태죠.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N과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N은 보면은 위로 둥글죠. U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둥급니다. 이거 이제 빨리 쓰다 보면은 다 이렇게 돼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독일인들 같은 경우에는 M이나 N을 이제 손으로 써놓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빨리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W 같고 이건 U 같죠. 구분을 그래서 뭐 읽는 사람이 알아서 잘 하든가 뭐 쓰는 사람이 좀 더 잘 써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처음 연습할 때는 구분이 잘 되게끔 연습하는 게 좋겠죠. 연습할 때 연습을 잘 해놓으면 잘 닦아 놓으면은 빠르게 쓸 때도 구분이 잘 되게 나올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U 위에다가 이런 곡선 기호를 붙여서 N이랑 구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손으로 글씨 쓸 때 독일어에는 이제 umlaut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기호랑 이 기호를 같이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기호를 쓰는 경우에는 umlaut는 꼭 점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어차피 요즘에 이 기호를 쓰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사실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V 차례죠. V 대문자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되 U랑 달리 U는 이어주는 선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이 V는 그거 없이 여기서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지지 않고 다음 문자는 펜을 한번 뗐다가 쓰셔야 돼요.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랑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를 뾰족하게 깎아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 취향에 맞는 쪽을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팁은 이렇게 빼주는 선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빼는 게 아니라 약간 한번 이렇게 궁글어서 빼준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생겨서 뭐랄까 약간 분명한 구분 같은 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 V가 어디서 끝나는지가 뭔가 좀 더 확연하게 티가 나는 그런 효과를 줘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이제 빠지는 선을 그냥 이렇게 맥없이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궁글어주는 느낌으로 돌려서 빼주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팁이었고요. 그 다음에 W의 차례죠. 그냥 인쇄체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약간 장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제 이어질 일이 없고요. 이렇게 쓰면은 인쇄체로 쓰면은 뒤에 문자랑 있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이유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잊지 않고 이런 모양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소문자는 아까 V를 할 때, V가 아니라 U를 쓸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영어랑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날카롭게 꺾어서 쓰는 방법, 다른 하나는 여기를 부드럽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는 종이에 공간이 별로 없네요. 네, 뒤집어서 X 차례죠. 대문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잊지 않고 그냥 다음 문자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잊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문자랑 차이가 없어요. 소문자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는 이제 바리에이션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Vereinfachte Ausgangsschrift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방법은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입실론 차례죠. 아이고, 잉크가 다 됐네요. 이것도 잉크가 간당간당한데 끝까지 나오길 바라면서 써볼게요. 자, y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모양 차이가 없어요. 영어랑 독일어의 차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Z, 혹은 영어로는 G겠죠. 독일어에서는 Z 차례인데요. 대문자를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기체 방식인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알아보기가 더 쉽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쓰실 때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버리면 L이 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여기서 가로선을 찍어주면은 구분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말리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문자는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냥 대문자 모양들을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 선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걸치게 돼요. 이건 이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 방식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 아예 없는 문자가 하나 남아있죠. sz. 자, 이거는 대문자 없이 소문자만 있죠. 몇 가지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쓴 것처럼 쓰는 방법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혹은 선을 떼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건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실전에서 쓰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글자 이름이 S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S고 이게 Z죠. 그죠? 옛날 독일 필기체에서 S를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 S가 이제 다른 문자들 사이에 오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S를 이상하게 생겼죠? 나중에 이제 독일 옛날 필기체 한번 따로 다룰 건데요. 아무튼 그리고 Z의 필기체가 이런 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S에 Z가 붙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문자 이름이 왜 SZ인지 그 수수께끼도 풀리죠. 제 기억이 맞다면 베를린에 있는 그 거리명 써져 있는 표지판에 SZ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 형태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거의 사장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들 중에 적당히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독일어 필기체 쓰는 법 설명을 다 했는데요. 중간중간 언급했던 옛날 필기체 쓰는 방법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글씨 쓰기 되세요.